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수능을 대비하는 6월 모평 제5부 해설에서 화작을 함께 공부할 저는 남궁민입니다. 자, 이제 공통과목 1, 2, 3, 4부에서 독서와 문학을 열심히 공부했을 테고 5부에서는 화작 선택자들, 그 다음에 6부에서는 언매 선택자들이 각각 저와 김철현 선생님과 선택 과목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평까지 아직도 화작이냐 언매냐를 결정 못한 사람들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화작을 또 이번 언매를 보고서 평가원이 제시하는 문제들 가운데 나의 공부 스타일, 또 나의 어떤 그 숙련 정도, 또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학습 계획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좋을까를, 더 현명한 선택일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조금 더 후에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괜찮아. 아직은 선택 과목 공부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진짜 더 오랜 시간 투자해서 진짜 사골 고안하듯이 열심히 많은 시간 투자해야 되는 공부는 문학과 독서라고 봐야 되겠죠. 자, 화법과 작문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부분 그대로 이어진 패턴들도 있고요. 살짝 변화를 준 부분들도 있습니다. 늘 그렇죠. 화법과 작문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 이어진 부분, 그냥 전통이 계속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3개의 세트, 그리고 11문제, 그래서 화법 단독, 화작 통합, 그리고 작문 단독 이렇게 출제가 된 경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35번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의 유형 자체로는 매우 전형적인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켜진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나가면서 그 정보를 덧붙이도록 하죠. 35, 37번은요. 다음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의 일부이다 그랬는데 늘 기억나시죠? 늘 이 자리에는 강연 혹은 발표가 온다. 물론 뭐 예를 들면 면담이 올 수도 있고 무슨 뭐 토의가 올 수도 있고 있겠지. 그런데 여태까지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여기는 강연 아니면 발표이다. 그리고 지금 6월에 또 그게 적중했고요. 아마도 9월에도, 그리고 아마도 본수능에도 여기에 만약에 강연이나 발표가 아니라 뭐 토론이 온다든지 또 뭐 협상이 온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물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면 화작 내에서는 일대 지각 변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의 가능성은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법에 발표나 강연을 제외한 나머지 화법 유형은 다음 세트에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번에는 반대신문식 토론이 제시가 된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많이 대화가 나왔지만 토론이 제시됐듯이 다른 유형들은 그 다음 두 번째 화법과 작문 통합 세트에서 나오는 걸로 가정하고 그에 맞춰서 대비를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강연의 일부다. 강연 내용이요. 진짜 우리는 특히나 저는 이제 국어 교사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나온 이 강연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꼭 같이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문제풀이하는 데만 해당되는 내용만 언급하겠습니다만 우리 두 분의 그 주시경 선생, 최연배 선생의 그 한글 사랑과 연구의 그 어떤 그 웅대하고 고결했던 뜻과 삶에 대해서 다뤄놓은 재미있는 발표이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아주 교육적인 내용으로 잘 구성이 됐고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동글고 학생 여러분, 문화해설자 냄냄입니다. 한글 창제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계실 테니 오늘은 한글 대중화에 힘쓴 두 인물에 대해 말씀드리죠. 목소리를 높여 이랬거든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 해놓고요. 자, 우리 이거 아시죠? 제가 항상 이 그 화법 개념 얘기할 때 화법의 대본에서 괄호가 지칭하는 게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첫 번째 뭐야? 자, 청중과의 상호작용. 두 번째, 시청각 자료의 활용. 세 번째,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이게 화법의 대본 안에서 괄호 나온다. 지금 여기서는요, 보세요. 항상 제가 지금 이게 강연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패턴이지만 요번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보통 여기 괄호에 이게 제일 많이 활용됐어요. 여태까지. 물론 이것도 나오고요. 이걸 반드시 사용했던 이유, 자료를 제시하며 화면을 보여주며 이게 맨날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36번 문제가 바로 그걸 활용한 문제로 나온 게 기본적인 패턴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어때요? 그렇지 않죠. 그게 없어. 즉 괄호를 보세요. 1문단에는 목소리를 높여, 2문단에는 첫 줄에 한 줄을 올렸다 내리며,
한 손을 올렸다 내리며, 그 다음에 3문단에 가면 셋째 줄에 넷째 줄 걸쳐 있는 거,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이런 거거든요. 그럼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은 여기에 해당되지만 위에 앞에 나왔던 1문단과 2문단에 있는 것들은 요거에 해당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이건 없어요. 시청각 자료에 해당되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36번 문제를 이걸로 내지 않기 위해서 이거 불필요하니까 제시를 안 해버린 거죠. 지금 괄호가 청중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지금 그지? 여기에 지금 이게 나와 있어. 준언어적 표현을 조절하여 있거든요.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게 뭐야? 비언어적 표현은 몸짓, 뭐 동작, 표정, 뭐 이런 거, 자세 이런 건데,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뭐 목소리의 크기라든지 말의 빠르기라든지 억양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자, 여기에 목소리를 높여 이런 거 보니까 준언어적 표현이 등장했어.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 뭐야? 한 손을 올렸다 내리면, 이게 비언어적 표현이야. 그러면 준언어적 표현을 조절하는 대목이 있었죠. 뭐 목소리를 높여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화제를 전환한 게 아니란 얘기지. 맞죠? 그래서 이제 괄호 요거 딱 보면 요 선지에서 요게 괄호를 봐야 되는구나. 근데 괄호를 봤더니 있어. 준언어적 표현이 있단 말이야. 목소리를 높여 있는데 이게 아니니까 땡, 탈락. 됐지?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는 데서. 그 다음에 경험을 시간 순서로 다뤘느냐, 대조로 인물 간의 차이를 부각했느냐, 소감을 밝히며 시작했느냐. 요건 쉽게 알 수 있죠? 시작 부분이 강연을 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시작한 게 아니니까 이거 탈락. 그지? 자, 얘 탈락. 아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세 개인데 이건 뭐야? 내용 의존적인 선지인데? 인물의 특성을 보여주는 일화를 제시한다 그랬는데요. 이건 뭐 지문이 뭐 재밌기도 하고 별로 길지도 않으니까 대충 훑어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주시경 최연배 선생입니다. 이 두 분 특별한 관계도 있죠. 어떤 관계일까요? 질문을 던진단 말이야. 36번 문제와 관련 있습니다만 그런 걸 활용해서 질문을 던져가지고 잘 귀담아 듣고 나중에 그 물음에 답할 수 있게 하고 그걸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식의 어떤 강연의 전략을 사용한 거잖아. 그러면서 자, 주시경 선생이 남긴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그 국어의 중요성, 우리말의 중요성, 한글의 중요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 거기서 보면 한글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책보따리를 들고 다녔기에 주보따리로 불렸다고 합니다. 오, 나왔어. 답 1번. 인물의 특성을 보여주는 일화를 제시한 거죠. 그 다음에 뒤에 3문단에 가면요. 또 거기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는 중에도 검열을 피해 소모 속에 쪽지를 숨겨놓으며 한글을 연구했다는 이야기는 선생의 굳은 의지를 잘 보여주죠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답을 1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달하는 건요. 물론 이건 지금 내용 의존적인 선지지만 보통 시간 순서에 따라 전달한다 그러면 그거를 보여주는 표지가 있게 마련인데 여긴 일단 그것도 잘 눈에 안 띄고요. 또한 가만히 생각해봐. 자, 주시경 선생, 최연배 선생에 대해서 소개하는 강연을 하는데 자기, 연사의, 강연자의 자기의 경험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달하는 내용은 적합할까 안 할까? 아니죠. 그지? 애초에 서로 안 어울리는 내용이라고. 얘는 이미 답이 되기에 거리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선지란 말이지. 그 다음에 이 두 분을 대조를 통해서 두 인물의 차이를 부각하는 건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아마도 여기에서는 처음 분위기부터 오히려 두 분 다 어떻게 우리 한글의 연구와 뭐 이 활용이나 이런 것들에 큰 한글 문화를 창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밑거름을 마련했는지를 오히려 비교를 활용해 가지고 비슷하지만 달랐던, 다르지만 비슷했던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렇게 유사성이랄까요? 그런 점들을 제시하는 게 더 가깝겠지. 두 분의 차이를 부각하는 발표를 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자,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36번인데요. 강연 계획을 줬어요. 그 다음에 반영되지 않은 것 그랬거든요. 자, 화제를 선정하는데 청중의 배경 지식을 고려하여 강연 내용을 한글 대중화에 힘쓴 두 인물로 선정해야겠다 그랬거든요. 이 두 인물 아까 이제 주시경, 최연배 두 인물로 선정된 것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 자, 한글 창제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계실 테니 했으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거겠지. 좋았어. 반영돼 있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다. 청중을 분석해. 청중이 생소하게 느낄 만한 우리말의 의미를 풀이하는 부분. 자, 요런 게 뭐가 순우리말 같은 거 의미를 풀어서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강연 내용에 관심 있는 청중을 위해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그건 아마도 보통 끝부분에 나오죠.
그러니까 맨 끝을 한번 봐봐. 그랬더니 최현배 선생에 대한 자료는 샘샘 기념관 누리집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했으니까 얘는 확인됐어요. 그지? 물론 그 전에 이 문단 끝에도요. 얼마 전 주시경 선생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는데 그 이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두 군데나 일부러 이런 걸 제시했다. 그지?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요. 우리말의 의미 생소하게 느낄 만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마지막 문단에 밑에서 넷째 줄쯤 갈이 무엇인지 모르실 텐데 연구를 의미하는 우리말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갈이라는 말에 작은 따옴표 돼 있지? 그런 거를 빨리 찾는 것도 요령이 될 겁니다. 자, 이것도 확인됐네요. 그러면 반영되어 있는 1, 2, 3번 다. 그럼 4번, 5번 어때요? 강연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먼저 질문을 던져 궁금증을 유발하고 나중에 답을 제시한다는 거 강연 전략으로 삼았다는 건데 처음에 뭐야? 자, 특별한 관계이기도 한데요. 어떤 관계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거든. 이럴 때 보통 다 읽는데 사실 이건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거기에는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 들걸요? 요 강연 이 대본이 평소에 나오던 것보다 조금 짧아. 정보 양도 많지 않고. 근데 그거는 뒤쪽에 38, 42번 세트에서 대화 정도가 아니라 토론으로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나오니까 수험생들이 시간 압박 속에서 느낄 인지적 부담이 좀 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를 좀 더 가벼운 세트로 가고 자료 활용 같은 문제까지 안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배려와 고려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강연 전략에서 처음에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 어떤 관계일까요? 해놓고 저 뒤에 끝에 가면 맞습니다. 두 분은 사제지간입니다 하면서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됐지? 이것도 확인됐네요. 그럼 봐요. 여기에 함정은 여기에 있어. 강연 내용을 인상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두 인물이 남긴 말을 각각 인용한다. 자, 그럼 두 인물, 주시경, 최현배 두 분이 다 남긴 말을 각각 인용해야 되거든. 그럼 인용했으면 큰 따옴표가 있을 테니까 이 문단 처음에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 아니라 이게 주시경 선생의 말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최현배 선생의 말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3문단에 보세요. 다음 소개할 인물은 최현배 선생입니다 해놓고 거기에 최현배 선생이 한 말이 언급되어 있는 게 있나요? 따옴표가 있나요? 갈이라는 거 작은 따옴표로 용어 해설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 빼고는 나머지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두 인물이 남긴 말을 각각 인용하지 않았어. 주시경만 있고 최현배는 없어. 그래서 답이 5번이야. 됐지? 그런 거는 사실 이거는요. 전부 다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이런 세트에서는 화법의 대본이라든지 장문의 초고는요. 내용의 디테일들을 전부 다 확인하면서 정보를 갈무리하는 독서보다는 빠르게 내용의 흐름을, 담화의 구조를 보는 독해를 설렁설렁 읽으면서 그 흐름을 잡는 독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쿵쿵쿵 읽어. 그럼 그렇게 읽었을 때도 이 문제는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37번 갑니다. 이제 강연 내용을 참고할 때 보기에 제시된 청중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이른바 고향을 떠난 문제, 고떠문입니다. 그치? 자, 왜? 앞에 대본에 깊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얘하고 선지 사이에 정합관계만 보면 되는 거죠. 청중 1이 한글학회 출발점이 국어연구학회였음을 알게 되었잖아. 그치? 모르던 걸 알게 돼서 강연을 듣고 국어연구학회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찾아봐야겠어 이랬으니까 뭔가 추가로 탐색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청중 2는요.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발표를 맡았는데 강연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랬거든요. 그럼 자기가 발표를 맡았는데 실용적으로 이 강연 내용이 자기의 또 다른 발표에 효용이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자기의 발표에. 최현배 선생이 옥중에서 한글을 연구했다는 내용을 발표에 추가해야지 그랬으니까 들은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야. 떠올린 거야. 청중 3은요. 주시경 선생의 저서를 별다른 설명 없이 제목만 알려줘서 아쉬웠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찾아봐야겠어 그래서 찾아봐야겠어가 여기 1에도 있고 3에도 있네요. 그지? 자, 선지봅니다. 청중 1은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을 강연 내용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가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어디 있어? 없죠? 1번 탈락. 2번 청중 2는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고는 그랬는데 요게 답이 아니겠습니까? 왜? 나한테 내가 발표를 맡은 데 도움이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내용이 알게 된 정보를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한 거야. 요런 내용에 자 최현배 선생이 옥중에서 한글을 연구했다는 내용이 요 안에 들어있었어. 그래서 알게 된 정보지. 그게 요 발표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2번이 답입니다. 맞지? 자, 그럼 3번 봅니다. 청중 3은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한대요. 얘가 그런 거 한 게 어디 있어? 없지? 청중 3이? 그 다음에 1과 3은 강연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나요? 뭐가 이상해. 이런 거 없죠? 그 다음에 5번 2와 3은 강연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탐색하려고 있는 건, 자, 요건 3은 맞지만 2는 틀렸죠. 2에는 그런 게 없잖아.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35, 36, 37 다 풀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유지된 건 뭐라고요? 발표라는 세트가 나온 점, 그 다음에 30 화법 유형이 첫 번째 세트로 발표나 강연이 나온 거. 저기 발표라고 했나요? 강연. 발표나 강연이라 그게 그거야, 그지? 발표는 학생이 조사해서 하는 형식으로 돼 있고, 강연은 전문가가 와서 하는 형태로 돼 있죠. 발표나 강연이 첫 자리에 왔다는 것, 화법 단독 세트를 이뤘다는 점, 세 문제가 구성됐다는 점, 그리고 첫 번째 문제 35번과 37번 같은 경우 첫 문제, 셋째 문제는 전형적으로 맨날 출제되는 말하기 분석 문제와 그 다음에 여기 듣기 전략 확인하는 문제 나왔다는 점. 약간의 변형이라고 한다면 자료 활용을 어떻게 했느냐, 발표에서 혹은 강연에서 그 얘기를 36번 문제로 만들어서 보통 보기에다가 자료 1, 자료 2, 자료 3 이렇게 주는 형식의 문제가 맨날 나오다가 이번에는 다른 방식, 강연 계획을 주고 그게 요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사실은요, 제시된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35, 36번 문제가 사실 유형이 같다고 봐야 돼. 세부 유형은 다르지만 결국엔 그 강연의 담화를 분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36번의 문제에 있는 그 선지들이 그런 성격이 35번 자리에 선지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9월 모평이나 본수능에서는 다시 그런 방식으로 귀환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꼭 이번처럼 이렇게 나오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난도를 조금 낮춰주기 위한 기획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두 번째 세트예요. 38에서 42번을 달고 있는 5문제짜리 세트입니다. 지금 유지된 점 또 하나 얘기하죠. 두 번째 세트가 화작 통합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앞에 3문제, 그 다음에 여기는 5문제, 그 다음에 뒤에 또 3문제 해가지고 총 11문제로 구성되는 거. 3, 5, 3 이렇게 문항 구성, 세트별 문항 숫자의 배분도 안정적으로 매번 나오던 대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 완성에서 실전편의 구성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뭐 무슨 4, 4, 3 같은 형식을 취하는 그런 문항 배분을 시도한 우리 수능 완성에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식의 변형을 이제 의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여기는 지금 늘 나오던 대로 3, 5, 3의 패턴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 지금 가는 반대 신문식 토론이다. 그랬어요. 요거 달라진 점이죠. 이 자리는 맨날 뭐가 나왔는가 하면 화법으로 대화가 나왔어. 이 대화라는 건 주로 어떤 성격이었는가 하면 토의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동아리가 무슨 뭐 신문 편집부가 뭐 이런 애들이 야 이번에 뭐 하기로 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학생 1, 2, 3 뭐 많으면 1, 2, 3, 4가 서로 막 대화를 나눠요. 그걸 이제 토의라고 안 하고 대화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런 게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이게 아니라 화법 자리에 뭐가 나온 거야? 이게 아니라 토론이 나온 거야. 근데 토론이 나오면요, 여러분 알죠? 혹시 개념 공부를 저와 함께 개기일식 화작으로 했던 사람이 있다면 요 내용들이 특히나 이 토론 가운데서도 반대 신문식 토론이 항상 시험에 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었고, 그 형식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 토론의 그 어떤 세트에서 문항 구성도요. 자, 38번 문제 보세요. 임론을 가에 찬성 1의 임론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봐봐. 가에서 찬성 1 해가지고 쫙 길게 나온 거 있죠. 그거 하나에서 요 문제 하나 만든 거야. 그다음 39번 문제는요. 반대 신문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기역, 미음 그랬는데 거기에 기역에서부터 미음이 달려있는 전부 다가 다 그게 뭐냐 하면 반대 신문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트는 지금 좀 독특한 게 반대 신문식 토론을 있잖아요. 찬성 측 임론, 반대 측의 반대 신문, 그 다음에 반대 측 임론, 찬성 측의 반대 신문까지를 다 만약에 한 세트를 다루게 되면 지문이 매우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한 거지, 출제진이. 어떻게? 요쪽만 보여줬어. 그래서 여기에서 찬성 측 임론에서 38번 문제 만들고 뒷부분에 반대 측이 하는 반대 신문에서 39번 문제를 만들었다고. 됐지? 이게 역할 분담, 영역 분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찬성 1의 내용을 읽고 38번 문제를 풀고 뒷부분에 반대 신문 파트를 읽고 39번 문제를 푸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지문을 그렇게 길지 않게 작성을 한 다음에 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다가 뭘?
학생이 소감문을 작성했어. 근데 그 소감문을 작성한 애가 누구냐 하면 찬성 측이 아니라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섰던 애야.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40번 문제처럼 말이지, 이렇게 반대 측 인론은 가 지문 안에서 안 나왔거든. 그래놓고 그걸 추론해보라고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법과 작문을 융합하고 있는 그런 문제로 40번을 떡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봐봐, 문항 구성이 눈에 보이시죠? 38, 39 뭐? 화법. 그 다음에 40번 뭐? 가운데서 딱 중심 잡는 화법 반 작문 반 문제. 그 다음에 41번 작문 문제, 42번 작문 문제.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 11문제가 화법 5.5, 그 다음에 작문 5.5로 문항이 구성되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앞에 3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2.5문제. 그러면 5.5문제잖아, 화법이. 그 다음에 40번 0.5, 41, 42, 그 다음에 뒤에 43, 44, 45. 작문 문제가 5.5. 이렇게 구성되는 구성 자체가 매우 안정적이고 변함없이 이번에도 반복됐던 패턴이라는 걸 알아두시란 얘기야. 그걸 선생님 그렇게까지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그게 눈에 보여야 화법과 작문을 장악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출제자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이야. 근데 달라진 게 뭐라고? 이렇게 안 내고 요 패턴을, 요 화법 유형을 택하는 게 아니라 요걸 택했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요 세트, 화법 작문 통합 세트, 요 가운데 빅 세트는요, 안 읽고 꼼수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 건 전혀 훌륭한 방법이 아닙니다. 읽되 빠르게 읽으라는 거지. 비문학 독서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 꼼꼼하게 다 내용, 세부 내용 다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야. 자, 사회자, 오늘 토론의 논제는 해놓고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입니다. 초보운전 표지, 왜 뭐 방금 면허 땄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규격화해서 부착해야 한다. 찬반 토론인 거지. 됐죠? 여기서 한 가지, 물론 여기에 지금 학생들이 찬반 토론을 하는 걸로 제시를 하기는 했으나, 제가 이 정해져 있는 패턴 중에 거의 대부분 지켜지는 패턴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 가운데 자리는, 저 앞에 부분, 요 앞 부분 있죠? 그 저기 화법 단독에서는 정보성 지문, 여기는 학교 생활과 관련된 학습 활동에 관련된 지문, 그 다음에 뒤쪽에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지문. 보통 이렇게 소재를 선택할 때 분야를 그렇게 선택한다 했는데 약간의 변화를 또 줬어. 어떻게? 여기는 지금 초보운전 딱지를 어떻게 붙일 것이냐에 관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우리 학교 공간을 어떻게 바꿀 거냐로 작문 단독 세트를 오히려 학교 활동에 관련된 걸로 바꿨죠. 살짝 그렇게 항상 고정된 패턴으로만 나가지는 않아. 여태까지 늘 그렇게 봐왔지? 근데 약간 변화를 줄 거야. 항상 이게 화법과 작문에 평가원이 시도하는 변화의 틀입니다. 그죠? 자, 큰 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정이 어떻게 흔들리고 때로 변화를 주면서 변칙복소처럼 움직이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제 그런 이제 사회자가 얘기했어요.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입니다. 해놓고 찬성 측 입론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거 보래요. 그럼 봐. 핵심 이제 나오면서 읽으면서 체크합시다. 핵심 용어를 정의해. 그 다음에 그거 한 후에 상대의 동의를 구한대. 자, 핵심 용어라고 하면 이제 초보운전 뭐 표지 이런 거겠지. 그 용어를 핵심 용어, 초보운전이 뭐라든지 아니면 그 뭐 표지가 뭐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걸 정의를 한다. 뭐라고 정의했어. 그 다음에 상대도 이 정의에 동의하는지를 구하는 내용이, 동의를 구하는지, 동의를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에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 그걸 분류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다면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는 건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아마도. 그 다음에 특정 경험을 활용했는가 해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기존 정책의 목적을 설명했는 걸 봐야 되겠고, 그다음 최근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는가 보고요.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는가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특별히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은 주로 앞쪽에 있을까 뒤쪽에 있을까? 앞쪽에 있겠죠. 대체로. 그렇지? 그다음에 정책이 변화한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의 배경을 제시한다는데 이것도 논의의 배경을 제시하는 거 역시 앞쪽에 주로 있어야 할 겁니다. 됐지? 생각해 봐. 당연히 논의의 배경이나 필요성은 앞쪽에 얘기해야지 다 논의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자, 그럼 뭡니다.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요.
자, 입론 갑니다. 얼마 전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초보 운전 표지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됐죠? 답 나왔네요. 최근 발생한 사건을 언급해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앞부분에 나올 거라 그랬죠? 앞부분에 나올 만한 선지라 그랬죠? 앞부분에서 확인이 됐어요. 됐죠? 그럼 이제 답 찾았어. 그러면 사실 실전이니까요. 이 문제에서 먼저 이런 걸 체크한 다음에 독해로 들어가가지고 확인됐으면 바로 찾고 이 문제는 지워야 돼. 잊어야 돼. 실전이니까. 나머지 다른 것들이 얘와 경합을 하는 무슨 다른 답일 만한 그래서 둘을 놓고 고민할 일은 안 생겨 이거는요. 아시겠죠? 자, 현행법에서 초보 운전자는 면허 취득일을 기준으로 정의하는데 이것으로는 면허 취득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현행법에서 초보 운전자라는 게 기준이 뭐냐 하면 면허 취득일을 기준으로 정의를 한다 그랬으니까 뭔가 핵심 용어를 정의한다? 이런 거 비슷하게 올 법도 해. 근데 근데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게 있는가? 그 정의에 대해서. 그건 없었어. 자, 따라서 이번 토론에서는 관련 연구들을 참고하여 초보 운전자를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 1년 기준 1년 미만자로 정의하여 입론하겠습니다. 오! 윗부분의 얘기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내가 핵심 용어를 어떻게 초보 운전자를 뭐라고 정의할 것인지를 제시한 게 딱 나왔어요. 1문단 끝에서. 그랬는데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오케이? 이해됐지? 그러니까 1번 탈락. 그 다음에 초보 운전자는 운전의 서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평균에 비해 18%포인트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안전과 직결되니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70년대부터 표지 의무 부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언급했어. 근데 이게 분류하진 않았죠. 그거 일본 1970년대부터의 일본 사례 하나뿐입니다. 이게 틀려서 땡, 그치? 한편 표지의 내용과 형식을 자율에 맡겨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초보인데 보태준 거 있어? 라는 표지를 커다랗게 붙인 차를 봤습니다. 그거 좀 선 넘었다, 그치? 자, 이는 다른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또 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가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규격화된 표지를 제작하고 배부해 초보 운전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주장이구나. 됐지? 그럼 봐요. 특정 경험은 활용된 거 맞죠?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그런 표지를 달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초보인데 보태준 거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기존 정책의 목적을 설명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입론 다 읽었는데 정책이 변화한 과정이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그럼 이제 탈락이지 뭐. 그럼 봐봐. 선지 5진술 1, 2, 3, 5 가운데 5번만 약간 허무한 선지고 나머지 1, 2, 3은요. 그래도 앞부분은 맞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제시했는데 그 후에 뒷부분을 틀어버린 거야. 이런 부분을. 그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함량이 있는 5진술 오답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봐두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작이 요 자리에 대화보다 토론이 오니까 몰라.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토론 일단 나오면 겁부터 먹어. 대화는 그래도 좀 만만했는데 학생 1, 2, 3 서로 막 친구끼리 편하게 주고받는 건 그래도 만만했는데 막 찬성 측 입론, 반대 측 반대 신문 이러니까 막 얼어.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낄걸? 더 정해져 있는 틀에 의해서 규격화된 진행을 보이니까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머릿속에 내가 갈무리하게 더 편해. 좋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그다음 39번 반대신문 그 부분에서 문제를 냈다 그랬어요. 목적이라는 게 뭐겠어? 반대신문은요. 좀 전에 내가 들었던 나와 반대쪽에 다른 쪽에 있는 쪽의 입론을 듣고서 그 입론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 윤리성, 신뢰성, 타당성 이런 것들에 흠집을 내는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그쪽이 스스로 궁지에 몰리게 만드는 게 반대신문이라고. 그지? 그런 목적 고려했을 때 기억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골라라 그랬어요. 봅니다. 해주세요. 그랬더니 반대 2가 질문에 앞서 방금 찬성 측이 한 발언은 표지 규격화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무슨 입론 중에서 셋째 문단 같은데 보면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 이유로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걸 입론에다 집어넣어 놨으니. 자, 그럼 봐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거 표지를 규격화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보 운전자 사고율에 대한 통계의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럼 봐봐. 그럼 사실 좀 전에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하고 요게 긴밀하게 엮이지는 않습니다만 이어지는 얘기로 기억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거기 출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상대가 근거로 인용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출처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믿을 만한 근거, 저기 조사 자료 같은 것들을 제시했는지 수치 같은 게 정확한지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신뢰성을, 자료의 신뢰성을 흠집내 보고자 하는 질문인 거죠. 2002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니은 그 자료에서처럼 초보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면 표지 부착 의무화로 사고가 감소할까요? 그럼 봐봐. 초보 운전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면 사고가 감소한다는 상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거 맞죠? 타당성에 관한 얘기야. 그러니까 자, 네가 주장하는 대로 그 규격화된 표지 운전 초보 운전 표지를 부착한다고 해서 사고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거지. 그 주장이 타당하냐고 묻는 거야. 그치? 논리적으로 그 타당의 연결성이 있냔 말이야. 연결의 타당성이 있냔 말이야. 경력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초보 운전자를 확인하게 되면 이들을 배려하는 태도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보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어. 그랬더니 배려하는 태도 중요하죠. 그런데 일부 경력 운전자들이 표지를 부착한 초보 운전자에 대해 위협 운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초보 운전 부착 있으면 우습게 하라. 헤이, 비기너가 길에 나갔군. 이러면서 일부러 확 끼어들어가지고 놀라게 만들거나 뭐 이러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봐, 그것은 상대의 주장이 경력 운전자의 입장만 반영하여 공정하지 않음을, 자, 공정성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이 디귿이 상대의 주장, 즉 찬성 측의 주장이 경력 운전자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 답이 3번이에요. 그지? 아니, 경력 운전자 중에 일부가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그 표지를 보고선 더 우습게 하고 위협 운전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거지. 이건 아니잖아. 그지? 답을 3번으로 고르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표지를 보고 위협 운전하는 것은 제도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운전 문화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운전 문화 역시 표지 부착 의무화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찬성 측에서 내세우니까 반대 이가 저희도 운전 문화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의무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표지를 규격화해 제작하고 배부하려면 국가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텐데 결국 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을까요? 상대 주장을 비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지? 그러면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가? 실질적인 효용이 있는가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득보다 그 예산의 낭비, 소요가 더 클 거다. 실이 더 클 거다. 그랬더니 안전과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서 비용의 측면으로만 따질 수 없다고 답변을 했더니 표지 의무화는 제재를 가한다는 뜻인데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물었어. 그러면 이제 뭐야? 실행 가능한지, 현실성이 있는지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할 만한지, 타당성이 있는지, 공정한지,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실행 가능한지 이런 것들의 선지 5개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보시고 이 반대신문 부분에서 나온 것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문항의 구성 배분을 보시고 찬성일 입론 읽고 38번 문제, 그 다음에 뒤에 반대신문 읽고 39번 문제를 푼 방식의 순서를 여러분이 택했어야 됩니다. 자, 40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문제는 이제 봐요. 가의 토론 내용과, 이건 화법이지? 그 다음에 나의 자료, 이건 장문입니다. 그지? 을 바탕으로 반대측 입론 내용을 추론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까? 나의 자료라는 이 장문의 초고를 봐야 돼요. 소관문의 초고. 자,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40번 문제보다 여러분 더 먼저 푸는 게 유리한 건 뭔지 아세요? 문항 순서를 세트를 조망하고 문항 순서, 해결의 순서를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38, 39의 순서를 잡았듯이 이 세트에서 40번 문제를 풀기 전에 41번을 선택하는 게 신의 한 수야. 왜? 생각해봐. 여기에는 1문단에는 2문단에서는 2문단에서는 3문단에서는 이런 게 있거든. 그러면 이봐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1문단 읽고 1번 선지, 2문단 읽고 2번, 3번 선지, 3문단 읽고 4번, 5번 선지를 판단하면 돼. 그렇게 해결하면 그러면 다 읽은 상태로 40번 문제로 진입할 수 있잖아. 이해됐지? 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초고를 훑어보고
그 초고를 읽었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는 40번 문제를 진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겠지. 또 하나 보세요. 여기서 이런 점도 이제 숙달된 사람은 압니다. 1, 2, 3문단까지. 근데 지문에는 4문단까지 있어. 나에. 그거는 뭐야? 42번 문제에 이 마지막 문단 고쳐쓰기를 활용하기 위한 문제라고. 이해됐지? 그럼 이거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 글을 초고 안에서 안 써먹은 대목이 없는 거라.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문항 배분 생각하면서 41번을 먼저 풀고 42번 나중에 풀어도 되고 요 직후에 풀어도 되고 40번 먼저 풀고 42번을 풀어도 되고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요한 건 41번을 먼저 보는 것이다. 1문단에서 논제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인과에 따라 제시해야 돼요. 원인과 결과. 그러면 1문단 보자. 이번 토론의 논제를 보고 나도 내년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생각에 관심이 생겨 토론에 참여하기로 했다. 나는 반대 입장을 선택한 후 친구와 한 팀이 되어 토론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1문단이야.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답 찾았네. 1번. 됐지? 왜? 논제에 대한 입장이라는 게 뭐야? 자기는 반대 입장이지. 반대 측에 서기로 했어. 근데 그걸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어? 여기에? 없죠. 토론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나와 있어요. 나도 내년이면 운전면허 딸 수 있으니까 남 얘기가 아니네 이래가지고 흥미가 생겨서 참여했다. 가능하죠. 근데 이건 논제에 대한 입장, 즉 반대 입장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여기에는 없다고. 그냥 나는 반대를 택하기로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친구랑 같이 반대 측에 섰다 이랬으니까, 토론 준비했다 이랬으니까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제시한 건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 이 입장을 선택하게 된 계기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지. 됐네. 그러면 사실은 요 뒤에 2, 3, 4, 5를 다 안 읽어도 되긴 해. 검토 안 하고 실전은 넘어가도 되긴 해요. 그러나 어차피 40번을 풀기 위해선 여기에 내용을 훑어봐야 되니까 요거 나머지를 검토해 나가는 것도 괜찮아. 자,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활용할 자료를 수집한 경로에 따라 나누어 제시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요 문제 여러분 많이 틀렸을 텐데 특히 요 3번 선지와 관련해서 오판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잘 봐. 이제 이 문단을 봐봐. 먼저 쟁점을 분석하는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였다. 됐지? 그다음에 다음 날에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치? 이제 뭐 또 저 밑에 나오고 그 다음 날에도 어쩌고 나오거든. 그러면 좋았어. 얘는 적절하네. 오케이. 그다음에 3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쉬워. 그래서 아마 1번을 제대로 답을 못 고른 사람은 3번을 답으로 잘못 고른 사람도 많이 있을 건데 3번은 틀린 진술이 아니라 맞다? 왠지 알아? 봐봐. 다음 날에는 근거자를 마련하려고 인터넷에서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초보 운전 표지 사진들을 찾아 저장했다. 그리고 초보 스티커 되레 남복 운전자의 표적이라는 제목의 표지 인터넷 기사. 자,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게 나왔다. 됐지? 그다음에 이후 관련 기관에 메일로 자료를 요청하여 운전행 대응을 했어요. 됐지? 그러면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자료 수집한 것과 관련 기관에 메일을 보낸 것이 그 다음 순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에도 자료를 찾으러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갔다 그랬거든요. 도서관에 갔다. 미국 대다수주에서는 뭐 저쩌고 저다 찾아 스크랩했다 나왔죠. 그럼 봐요. 세 가지 순서 차례대로 나와 있어. 수집한 경로에 따라서. 먼저 인터넷 검색, 두 번째 메일을 통해서 관련 기관에 문의, 세 번째 도서관 가가지고 자료 찾는 거. 그러니까 3번도 맞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시간 순서지 수집한 경로에 따라 한 게 아니다라고 이 둘을 서로 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했으면 3번을 답으로 잘못 고르는 함정에 빠질 수 있었다. 유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문단 갈게요. 막상 토론을 하려니 평소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긴장해서 말을 더듬는 편이라 걱정되었다. 극복하기 위해 실전처럼 말하면서 반복했고 침착하게 말할 수 있었다. 한편 상호평가를 해보니까 친구는 준비한 자료를 활용해 논리적으로 답변하면 나는 찬성적 반론을 미흡하게 반복하는 것도 조금 아쉬웠다 했거든요. 그럼 봐요. 토론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대비의 방식으로, 그지? 친구와 나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제시했다. 맞지? 그 다음에 말하기 불안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실전처럼 막 해보는 연습, 노력을 제시한 거 맞지? 오케이? 그러면 1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전부 2, 3문단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답 확인됐어요. 자, 41번 문제를 먼저 풀었다면 그럼 이제 기왕에 내친 김에 마지막 문단을 가지고
문제로 단독 문제를 다룬 before, after 비교하는 문제, 고쳐 쓰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고쳐 쓴 것이래. A가 before고 이게 after야. 맞지? 그러면 그 과정에 반영된 교사의 조언 그랬거든요. 자, before를 먼저 보자. 이번 토론을 준비하며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것을 알았다.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자료를 모두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토론 준비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찬성과 반대 자료를 모두 조사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게 before야. 근데 after 볼까? 이번 토론 준비하며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료 조사와 말하기 연습을 한 결과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또 토론 중 상대 발언을 잘 들었더니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사회적 쟁점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중요성을 알았다 이랬거든. 비포보다 애프터가 훨씬 더 낫긴 하다, 그지? 근데 거기에서 선지를 보자. 가장 적절한 조언이 뭐냐? 토론의 경쟁적 속성에 대한 속성이 지닌 장점만 다루고 있으니 비포가? 그래요? 토론의 경쟁적 속성이 지닌 장점만 다루고 있나요? 그 A가 지금 현재의 마지막 문단이? 아니지, 틀렸지. 그다음 토론에서 배운 점만 다루고 있으니 시행착오와 이를 보완할 계획을 모두 제시해보렴. 자, 시행착오와 보완할 계획이 여기 애프터에 있었나요? 여기? 없죠, 그지? 그 다음에 토론에서 배운 점을 다룬 것도 아니고요, 그지? 비포가. 그 다음에 토론에서 자료조사의 어려움만 다루고 있으니 오, 좋았어, 맞네 요건. 그 다음에 토론 중 겪은 어려움도 함께 제시해보렴 그랬는데 여기 지금 앞부분은 맞았지만 토론 중 겪은 어려움이 여기에 있나요? 토론 중 겪은 어려움? 없지. 그러니까 3번은 잘 가다가 뒷부분이 틀린 대목이 되겠습니다.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토론 준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니 그지? 준비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고 자료를 양쪽 걸 다 조사해야 되니까 그랬다. 실제 토론을 하면서 깨달은 점도 함께 이게 맞네요. 답이 4번이네. 왜? 실제로 하면서 그지? 말하기 연습한 경우 설득. 그다음에 이제 생겼다. 그다음 또 요거는 말하기 연습으로 국한해서 한다면 이제 토론 준비 과정이라 치고 그다음에 요 부분 또 토론 중 상대의 발언을 잘 들었더니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다양한 시각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번 실제 토론을 하면서 깨달은 점도 함께 제시가 된 거잖아. 맞지? 다음 4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토론 준비 과정에서의 개인적 노력만 다루고 있으니 협력하며 준비하는 토론을 가치도 함께 제시해보렴. 자, 개인적 노력만 다루어서 협력하는 부분이 다루었다. 이거 틀린 거죠, 그죠? 비포 애프터에 대한 잘못된 분석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아, 한 문제 안 풀었다, 그지? 40번 문제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이랬을 때 가의 토론 내용과 나의 자료를 바탕으로 반대측 입론 내용을 추론했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이게 자, 가는 뭐라고? 이게 화법이고, 그 다음에 나의 자료는 우리 좀 전에 봤던 초고, 즉 장문이다. 이거 둘을 가지고 반대측 입론 내용을 추론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의 끝에 아마도 달라붙어 있을 반대측 입론해 주십시오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추론한 걸로 잘못된 걸 고르란 겁니다. 봅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 여러분 이 문제도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오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건데요. 이런 문제가 일단 부담을 줘. 왜냐하면 토론 자체 겁을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막 반대측 입론을 추론해. 반대측 입론도 어려운 말인데 그걸 추론하라고 하니까 되게 뭐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을 나한테 요구하는 것 같거든.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자, 읽어볼까? 표지 부착 의무화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필요한가가 쟁점이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하위 쟁점들을 잡아 감소를 위해 필요한가, 그 다음에 문화 개선을 운전문화 위선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가, 그 다음 또 뭐 표지를 규격화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위 쟁점별로 나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서 자기의 입론을 구성하고 반대신문도 따져 마련하고 반론도 구성하고 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지. 자, 표지 부착 부작용 관련 신문 기사를 자료로 해가지고 반대측 입론에서 봐봐. 일부 운전자가 초보 운전 표지를 붙인 차량을 위협하는 경우를 볼 때,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일부 경력 운전자들이 위협하는 운전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디귿으로 밑줄 그은 부분에서 언급했던 거. 자, 경우를 볼 때 의무화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입론이 가를 보건데 활용될 수 있겠지. 그치? 들어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뒷부분 2번 봅니다. 단계적 운전면허 제도 관련 논문 그런데요. 반대측 입론. 단계적 운전면허 제도를 참고하여 초보 운전자의 운전 숙련도를 높인다면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지 않고도 초보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건 지금 가에서 입론과 반대 측의 반대 신문에서는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나에 들어있나 보다. 봐봐. 거기에
이제 이 문단의 중간 아래쯤 보면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는 표지 부착은 의무하지 않으면서 임시 면허 기간을 두어 초보 운전자의 운전 숙련도를 높이는 단계적 운전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논문자를 찾았어.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나의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거 진술. 표지 부착을 의무하지 않는 게 반대 측의 주장이니까 그러면서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방안을 생각한 거니까 이것도 맞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전 문화 개선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냐라는 쟁점에서 자, 교통문화 지수 관련 보도자료 봅니다. 반대측이 교통문화 지수의 상승 추세를 볼 때 운전 문화는 홍보나 캠페인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으므로 표지 부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게 얘네들 반대측의 주장이잖아. 그러면 봐. 요걸 보자. 나에서 보면 이후 관련 기관에 메일로 자료를 요청하여 운전 행태, 교통안전 등을 평가해 수치화한 교통문화지수가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받았다고. 그러면 얘가 뭐야? 요런 논리적으로 입론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게 가능하겠지, 그지? 근데 그 다음 4번 봅니다. 이제 표지를 규격화해야 되느냐? 만약에 단다 할지라도. 그랬을 때 다양한 초보 운전 표지 사진을 첫날 모은 거 있었잖아. 아, 다음 날이구나. 다음 날에 그 이 문단 앞부분 쪽에 윗부분 쪽에 보면요. 근데 보면 국가 차원에서 표지를 규격화하면 개성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자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서 규격화는 불필요하다. 자, 아까 제가 긴밀하게 안 붙어 있다고 했던 기억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이 요걸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야. 그지? 반대 측에서는 국가가 그걸 통일을 해버리면 규격화를 해버리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데요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사인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맞지? 그지? 근데 볼까요? 초보 운전 표지 부착에 대한 설문 결과를 봅니다. 이제 그거 자료가 예를 들면 설문 결과 그 나의 이 문단 끝에 볼까? 초보 운전자 대부분이 표지를 부착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도 찾아 스크랩했다 그랬거든요. 자, 반대측 입론 봅니다. 대부분의 초보 운전자가 표지를 부착하고 있음을 볼 때 지금 방금 그 얘기를 가지고 설문자를 조사 자료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럼 봐요. 기존 표지를 규격화된 표지로 교체하는 비용을 초보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불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틀린 거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어? 반대측에서 반대신문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거기 리을 앞쪽에 봐봐. 표지를 규격화해 제작하고 배부하려면 국가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낭비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반대측은. 근데 그게 국가의 손실 낭비 아니냐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초보 운전자가 부담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 답이 5번이라고. 팩트를 틀어버린 거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요 그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렵고 까다로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읽고 또 요 40분 문제 같은 것들의 답을 찾는 것도 겁먹지 않아도 되는데 겁먹어서 틀립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겁먹지 맙시다. 자, 43, 45 이제 장문 단독 세트로 가겠습니다. 가는 기획 기사를 연재 중인 학교 신문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이 작성한 2편의 초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렇게 화면은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여기 색 표시가 돼 있죠, 그죠? 여기 음영 표시가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문제인데 학교 신문의 일부 해놓고서 제61호 해가지고 기획 연재 해가지고 동글동글 고등학교에서 기획 주제 또 하나의 집 학교 공간 바꾸기라는 걸로 1편, 2편, 3편 시리즈 기사를 내는 거야, 그지? 연속. 자, 1편 학교 공간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해서 요번에 지금 2편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우리 학교 공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바꾸고 싶은 공간, 일어날 변화. 이걸로 이제 2편을 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가 바로 이 2편의 초고라고. 됐지? 그 다음에 3편 해놓고 여기 기억에 달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인데 이 문항에 담겨있는. 자, 요 내용을 잘 읽었다면, 즉 나의 내용을 잘 갈무리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요약하고 언급하면서 여기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요 3편의 기사를 썼을 때 그 조건을 잘 만족해서 쓴 건 뭐냐를 골라보게 하는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 문제를 창의적으로 낸 거죠. 자, 이런 식의 문제는 특히나 요 마지막 문제 있지? 45번 문제 있잖아요. 그런 식의 문제는 되게 아이디어가 상큼해. 그러니까 항상 이래. 평가원의 이 화법 작문 문제는요.
기존의 틀을 큰 틀에선 지키면서 매번 뭐든지 조금씩 움직인다고 변화를 조금씩 준단 말이에요. 새로운 문제 유형들을 막 끊임없이 보여줘요. 물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우리 연기교재들의 화법 작문 문제들도 그런 면들이 있지만 평가원들은 항상 이렇게 신천지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줬어. 그러고 나서 이제 요게 기억이 뭐냐면 한번 미리 이제 45번 문제와 관련되는 거니까 봐두고 갑시다. 국내외의 학교 공간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나? 라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까지 그래가지고 생태 공간 조성, 학생 주도 이런 식의 변화를 요즘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걸로 3편을 이제 그 정보를 제시하는 걸로 3편을 구성할 모양이에요. 됐지? 자, 그랬을 때 43번 문제 봅니다. 초고가 이제 나로 제시가 될 거 아니겠어? 그럼 이제 2편의 초고에 나를 제시를 하는데 그거 초고에 나에 활용된 쓰기 전략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으니까 나를 훑어봐야 돼. 그때 어떤 점들이 있는지를 팩트 체크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럼 봅니다.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 공간의 구조를 비교하는 포인트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실태를 부각하는 건 그걸 통해서 가능해지겠지, 아마도. 자, 공간이 조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가정하여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왠지 이게 이미 답일 것 같은데? 자, 3번. 학교의 기능이 변화해온 과정을 분석하여 공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는데요. 자, 공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볼까요? 요 2편의 내용인데, 그치? 1편에서 다루었을 법한 내용 아닐까? 학교 공간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여기에서 학교 기능이 변화해온 과정을 분석하는 걸 뭐 그게 필수는 아니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하면서 공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 이 편에서는 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학교의 공간 구체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로 이 편이 갈 것 같고 요 지금 3번 선제당 된 건 아마 1편에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짐작을 해봅니다. 학교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반복한대요.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잘 봐야 돼요. 질문을 던졌다가 아니고 반복했다까지 나오면 적어도 이 정도 선지를 만족하려면 2번으로도 조금 그래, 그지? 한 3번쯤은 나와야 이걸 만족한단 말이야, 보통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드러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에 따라 각 공간의 문제점을 나열하여 공간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자, 각 공간의 이동에 따라 각 공간의 문제점을 나열했는지, 특히 각 공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를 요 기준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떠오르면 딱 바로 답으로 찾기로 하고 읽어봅니다. 1문단. 학교는 제2의 집이다 이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떠오르는 거 칠판 쪽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학생들, 교실,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딱 떠오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습 기능을 수행하는 효율적인 공간은 틀림없지만 지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 사회적 성장 이런 공간도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학습을 위한 공간에 집중되어 있어서 아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편 끝 교실들을 3층과 4층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바꾸어 제안한다 했거든요. 1문단 됐어요. 2문단. 먼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있고 바깥 풍경이 아름답고 조용한 4층 교실 사색의 방이라는 걸로 바꾸세요. 이제 거기에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뭐 통창을 설치하고 뭐 창가 의자를 놓고 앉아 쉬고 사색할 수 있게 하고 안정을 찾고 성찰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지? 그래가지고 사색의 방으로 만드는 거야. 편안한 음악 소리로 채우고 인공 조명은 최소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곳으로서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봐봐. 공간이 조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가정하여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한다. 이미 만족이 됐네, 그지? 3문단. 3층 교실은 사색의 방이 아니라 이번엔 거기는 어울림의 방이래. 그렇게 해가지고 벽을 없애가지고 누구나 드나들기 쉽게 하고 자유롭게 앉거나 누울 수 있게 하고 모퉁이 공간을 활용해서 소모임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성장을 위한 곳으로서 또 오고 싶은 공간이 될 것이다 했으니까 요거 확인됐네. 그럼 답이 2번이 가장 적절한 거 됐지? 자, 그 다음 4문단 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생활이 행복할까? 질문이 있긴 한데 이 질문이 학교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기도 약간 이상하고 그걸 또 반복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지금 글 전체에서 질문은 그거 하나야.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지금 틀렸지. 탈락이에요. 그지?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성장을 위한 학교 공간 조성으로 나의 생각은 커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학업에도 더욱 열중할 거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되는 효과가 계속 제시되어 있네요. 그지? 따라서 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다. 근데 우리 학교 다른 학교하고 공간 구조 비교하는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공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학교의 기능이 변화해온 과정을 분석한 것도 없었지, 그지? 물론 학교의 기능 중에 학습의 기능, 뭐 그 정보 지적 성장을 위한 기능도 있지만 사회적 정서적 안정과 뭐 사회적 성장 이런 거에 대한 언급도 있긴 하지만 그게 기능이 변해온 과정을 분석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각 공간의 문제점을 나열한 것도 아니라서 답을 2번으로 고르는 게 가능할 겁니다. 됐지? 43번 문제는 그렇게 초고를 빠르게 훑어보면서, 그 빠르게 훑어본다는 것의 의미는 뭐라고요? 내용의 디테일들을 다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글의 구조를 보라고. 내용 흐름을, 짜임새를 보란 말이야. 자, 44번 문제는요. 왜 안 나오나 했지. 맨날 장문 단독 세트에 나오는 경우 44번 혹은 45번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제일 흔한 뭐야?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문제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자료를 모았단 말이야. 설문조사 결과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해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 700명한테 물었어. 그랬더니 38%는 조용한 휴식 공간, 32%는 자유로운 친교 공간. 이게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4층 사색의 방에 어울리고 요거는 3층 어울림의 방에 어울리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기억 내용은 그거란 말이야. 그러면 1번 선지 봅니다. 기억을 활용하여 학습 이외 다른 용도의 공간 조성이 필요한 이유로 휴식 공간과 친교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을 1문단에 추가한다 그랬는데요. 요게 압도적으로 휴식과 친교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는 걸 요 설문자 자료, 조사 자료를 활용하면 1문단에 학습 이외에도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성장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뒷받침이 되겠죠. 좋았어. 잘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디귿들은 하나만으로 제시된 게 디귿이 먼저 나오네요. 그죠? 2번, 3번 선지가 디귿에 관한 거니까 이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고서 자료인데요. 보세요. 1. 안정감을 주는 공간 구성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내 공간에서 자연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자, 창을 통해서 연결을 늘린다. 자연과의. 그 다음에 목재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천연 소재 소품을 이용한다. 그래서 디귿의 1이 이거야. 그러면 선지 2로 갑니다. 디귿 다시 1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 방안으로 창가 의자의 재질을 목재로 하고 천연 소재 방석을 비치한다. 자, 창가 의자를 목재로 하고 천연 소재 방석을 넣는다. 딱 맞아 떨어지네. 좋지? 그 다음에 디귿 다시 2는 뭐냐면 청소년기의 심리 특성에 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높아지는 시기로 경계를 형성하는 벽을 없앤 공간에서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세계 대비, 부분 조명, 이동식 가구 이런 걸 이용해서 뭘 해야 돼? 공간 분리 효과를 주면 부담감을 낮출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자기를 막 노출하는 걸 싫어하잖아. 왜? 그지? 저도 중2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무조건 탁 튄 데서 뭐 자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친교 활동 막 하고 이러기는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식 가구로 살짝 벽 비슷한 걸 만들어준다든지 색을 대비해줘서 공간의 분할 효과를 주고 부분 조명을 켠다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공간 분리 효과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해야 경계를 형성하는 벽을 없애면 생기는 부담감을 낮추지 않겠냐. 자, 3번 선지 디귿-2를 활용하여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소모를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방안으로 모퉁이 공간에 이동식 가구를 배치해 공간 분리 효과를 줄 것을 3문단에 추가한다. 맞네. 됐지? 좋았어. 잘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물려있는 4번, 5번 선지를 위해서 니은을 봅시다.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천장이나 벽을 없애는 형태적 확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유리 재료를 이용해 변화를 주는 시각적 확장이 있단 말이야. 그지? 자, 벽을 없애면 형태적으로 아예 넓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리를 제시해가지고 바깥이 보이게 만들면 그 유리가 클수록 개방감이 커지겠지. 그지? 자, 그렇게 시각적인 확장을 통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는 부분이 늘어나면 그럼 뭐야? 실내 공간의 개방감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됐어요. 됐지? 그러면 요 얘기를 가지고 니은과 그 다음에 디귿-1
활용하. 자, 요거하고 그다음에 디귿-1이 뭐였어? 안정감을 주는 공간 구성에 관한 얘기했어. 그걸 활용해서 시각적 확장 효과를 주는 통창 설치를 제한하는 이유로 자연과의 시각적 연결이 늘어나 학생들의 안정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문단에 추구한다 그랬는데, 봐. 니은에서 시각적 확장, 뭐 유리 재료를 이용해서 유리 통창을 만들면,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 개방감이 커지는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여기서처럼, 자, 실내 공간에서 자연을 느끼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방법, 창을 통해서 시각적 연결을 늘리는 거. 됐지? 서로 엮어가지고 4번 선지처럼 만들 수 있겠다. 그 다음에 5번 선지를 봅니다. 니은과 디귿-2를 활용한대요. 디귿-2는 뭐였는가 하면 아까 공간 분리 효과를 주는 거, 청소년기의 특징을 활용해서. 그럼 봐봐. 니은과 디귿-2를 활용하여 벽을 없애 형태적으로 확장된 공간의 개방감을 높이는 방안으로 색이 대비되는 소품을 위치하고 부분 조명을 설치할 것을 3문단에 추가한대요. 자, 틀렸지? 왜? 생각해봐. 여기서 봐. 색의 대비, 부분 조명, 이동식 가구, 얘네들은 뭐하고 관련있는가 하면 공간 분리 효과야. 공간이 구획되고 분리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들이라고. 근데 그것들을 지금 색이 대비되는 소품을 비치하고 그 다음에 부분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개방감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잘못 사용된 거 아니야. 오히려 반대인데. 그쵸? 따라서 5번을 답으로 고르는 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도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었을 것이다. 됐죠?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만, 각 자료, 예를 들면 보고서 자료, 설문조사 자료, 무슨 전문가 인터뷰, 무슨 신문기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핵심이 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각 선지가 그것들을 활용하는데 적절한 논리적인 기본적 논리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상식적인 두뇌 활동. 이게 여러분한테 요구되는 거예요. 자, 45번 갑니다. 아까 제가 창의적인 문제라고 했던 거. 보기를 반영하여 기억의 1문단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고 할 때 A에서 E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의 1문단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죠? 자, 어디 있어? 미안합니다. 참. 여기 있네요. 여기 기억이 요거 있어. 기획연재 3편. 국내외의 학교 공간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나? 그래가지고 생태 공간 조성, 학생 주도의 변화 이거야. 근데 45번 문제에서 편집부장이 뭐라고 했어? 기획연재 3편을 작성하려고 해. 기억을 작성하려고 해. 그지? 1문단은 도입 문단의 성격을 살려서 이제 1문단 쓸 거야. 그런데 2편 초고의 핵심 내용과,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여기에 초고가 나죠. 그죠? 우리가 아까 봤던 나의 핵심 내용을 담으라는 것. 그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3편 표제 부제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 요거 생태 공간 얘기하고 학생 주도 얘기 나오는 거. 그러니까 국내외 학교 공간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나? 요거 있죠? 이 변화, 그리고 생태 공간 조성, 학생 주도의 변화. 이렇게 표제와 부제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 그럼 봐요. 다시 여기로 옵니다. 편집부장이 얘기한 조건은 뭐라는 거야? 이 편의 초고의 핵심 내용. 그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나의 핵심 내용. 요게 A 조건이라 칩시다. 내용 조건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3편의 표제 부제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한다. 요거는 국내외 학교 공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생태 공간 조성, 학생 주도. 요것도 역시 내용 조건이네. A, B를 다 지켜야 돼. 됐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그래서 이제 1문단을 썼다고 할 때 1문단 이렇게 썼다. 좀 전에 A, B 두 개 조건을 충족하는 걸. 학교 공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이게 이제 제 2편 얘기하는 거죠. 학습 공간 외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색의 공간, 어울림의 공간을 구상해 보았다. 요게 2문단, 요게 3문단의 내용으로 지문에 제시가 되어 있었죠. 나의 핵심 내용이야, 그지? 그러면 좋았어. 첫 번째 조건을 잘 지켰다, 그치? 2편의 핵심 내용을 잘 지킨 걸로 충족, 적절하지 않은 거로 하는데 적절하니까 지우고요. 공간의 변화는 학생들이 학교를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하며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시 얘도 여기에 부합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조건, 즉 2편의 핵심 내용을 다루자라는 거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그지? 이에 학교 공간 조성에 관심 있는 학부모, 지역사회 참여가 요구된다. 이게 뭐야? 이상한데? 보류.
나아가 최근 국내외 많은 학교들은 학생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고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그럼 봐요. 자, 국내외 학교가 어떤 변화를 거치는가? 표제에 관한 거였고, 그 다음에 자, 어디 있어? 생태 공간 조성에 관련된 거, 또 학생 주도에 관한 거, 이게 부제에 관련된 거. 그럼 이게 B의 조건에 부합하죠. 그러면 자, A 확인됐고 B 확인됐고 그 다음에 D와 E 확인됐어. 그거하고 무관한 건 뭐 남아? C예요. 맞죠? 자, 학부모 지역사회의 참여는 물론 필요할 수 있어. 좋은 얘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관련이 없단 말이야. 무관하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보세요. 화법과장문 우리 문제풀이 다 했는데 이게 왜 맞고 왜 틀렸는지도 사실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6월 모의평가를 평가원이 어떻게 구성해서 화법과장문 문제들을 구성했는가, 어떤 소재들을 취했고 어떤 문제 유형과 어떤 난도, 어떤 깊이를 기획했는가를 잘 뜯어보는 공부를 적어도 하루 저녁 정도는 시간 딱 몇 시간 들여가지고 분석해보면서 최근의 기출들, 평가원의 최근 화작 문제들과 또 그를 따라서 그에 준거해서 출제가 된 최근의 학평 문제들 and 수특과 수완에 있는 화법 작문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보면서 오늘 제가 강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흔들리지 않는 변화 없는 반복되는 패턴과 그 중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그런 어떤 틀을 깨는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운신의 폭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는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됐죠? 자, 6월 모평 이제 6부는 언매 선택자들 만날 거라서 화작 선택자들은 저하고 3, 4, 5부 공부 끝나는데요. 저는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마도 9월 모평 때 다시 여러분과 함께 화작 문제를 다루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때까지 여러분이 성장한 모습을 저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하면 좋겠어요. 화작을 요령을 알고 숙달된 사람이 되기 위한 영리한 공부, 정답만 쏙쏙 빠른 시간 안에 골라내는 시간 단축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가미되는 공부를 하기를 신신당부하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그거 위로 토닥토닥 하면서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죠. 자, 다음번에 또 다른 강의, 또 뭐 예를 들면 수능 완성 강의에서 또 저는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목표를 위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